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시간 이야기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레포트를 하나 볼 건데요. 레포트 제목은 대구 미분양이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유한타증권에서 23년 5월 8일 날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여기 왼쪽에 계신 요 두 분이 보고서를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는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고 여기 보시면 제가 중요한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노란색이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결론이 먼저 나오고 이 결론을 어떻게 도출했는지에 대해서 뒤쪽에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총 62페이지입니다. 보고서가. 이게 좀 내용이 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11페이지 정도로 내용을 좀 줄였습니다. 줄여서 볼 텐데 전체 내용이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전체 레포트를 제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튜브 밑에 보시면 설명란에 제가 올려놓은 블로그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쪽에 가셔가지고 내려받기 하셔가지고 레포트를 전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요 영상에서 말하는 건 전체 62페이지 분량의 레포트 내용을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레포트를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 미분양이 많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전국 권역별 미분양 주택 물량인데 23년 3월 기준입니다. 지방에 미분양이 많죠. 지방에. 그리고 5대 광역시도 32.3%. 이런데 5대 광역시 지역별 미분양 주택 물량에서 대구가 56.9%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5대 광역시 중에서 대구가 미분양 물량이 제일 많다라는 거죠. 이 말인즉슨 바꿔 말하면 다시 또 지방에서 수도권 제외하고 지방에서도 특히 대구 쪽 미분양 물량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울산도 17.8%나 되네요. 울산은 단기간에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주목을 받는 거고 대구 같은 경우는 분양 물량이 많았죠. 분양 물량이 많으면서 이 뒤에 나올 텐데 2022년도에 분양한 아파트들은 대부분 미분양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간 시간이 적체돼서 물량이 많은 건 대구죠. 대구고 밑에 그래프도 보시면 지역별 미분양 주택수인데 대구가 거의 13,000건 됩니다. 13,000호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분양이 나오게 된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 그래프를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그 보고서에 있는 그래프에다가 제가 입주 물량을 좀 더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따로 편집을 해서 만들었는데 보고서에서는 21년도부터 해서 22년도까지만 나오고 여기 입주 물량은 따로 안 나옵니다. 분양 물량만 나오는데 제가 입주 물량까지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보는데 보고서에서는 보시면 이제 2014년도에 대구 테크노폴리스 23,000세대가 분양을 하면서 그러니까 회색 박스가 분양 물량이고 파란색 박스는 입주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14년도에 대구 테크노폴리스가 23,000세대 분양을 한 건 17년도에 비슷한 크기의 박스죠. 롯데 입주를 다 했죠. 입주를 다 했고 분양 같은 경우는 테크노폴리스에서 23,000세대 분양을 하니까 분양 물량이 급감하죠. 15년도, 16년도, 17년도 모두 분양 물량이 급감을 합니다. 아마도 요때 땅 작업을 해가지고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해서 분양을 많이 하게 된 게 아닌가 유추를 해보죠.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 테크노폴리스는 또 대구에서도 중심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다 했는데 분양 잘 되네? 그러니까 대구 도심지 쪽으로 와가지고 토지 작업을 해서 그 토지 작업에 그러니까 분양을 많이 이때 토지 작업을 했으니까 그 토지 작업이라든지 뭐 지주택이라든지 재개발 같은 것들이 요 시기에 진행이 됐겠죠. 요 시기에 진행이 되어서 분양을 하게 된 건 18년도부터 분양을 본격적으로 계속 했겠죠. 그래서 20년도, 21년도, 19년도부터 21년도 요때는 분양 물량 자체가 2만 호가 넘습니다. 2만 호가. 요 기간 동안만 65,737건인데 65,737호입니다. 그런데 요 3개년도 동안 모두 공이 2만 호 이상을 분양을 합니다. 그 시기에도 이렇게 입주도 줄어들었다가 20년도부터는 입주 물량도 좀 늘어납니다. 22년도에도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죠. 상대적으로 22년도에는 분양을 좀 많이 안 했는데 그래도 11,000호를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다들 아시죠? 규제가 많이 심하게 되고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코로나 팬데믹 오면서 저금리 빵 터지면서 이렇게 분양을 많이 하더라도 이게 다 소화가 됐다라는 거죠. 소화가 됐기 때문에 분양을 계속 했었는데 이게 올해 그러니까 21년도부터 입주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올해는 34,000호가 입주를 하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22년도에 분양을 했던 아파트들은 대부분 미분양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한 3년쯤 되다 보니까 분양도 많고 입주도 많은 게 3년 동안 적체되다 보니까 22년도에 빵 하고 터진 거죠.
근데 그때 고금리, 금리도 빡 올리는 시기랑 같이 겹쳐버리니까 미분양이 대거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대구의 미분양은 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나와 있는 한 지역에 좀 쏠려 있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 면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60에서 85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때 대구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는 신도시였으니까 당연히 60에서 85 많이 했겠죠, 분양은. 그리고 이 시기에는 사실 국민평형 84 타입이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때 분양을 좀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 물량이 제일 많은 거죠.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미분양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 과잉, 공급이 좀 많았다라는 거죠. 부동산 고점기인 최근 3년간 분양 물량이 집중이 됐다. 그러니까 분양이 많긴 많았는데 대구의 3년간 분양 물량이 55,000원, 부산 5년간 분양 물량 55,000원. 그러니까 부산이 5년 동안 분양해야 될 걸 대구는 3년 동안 분양을 했다는 거죠. 대구 인구 대비 부산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가구 수도 더 많을 텐데 대구는 최근 3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물량이 분양을 했다. 요게 좀 주요했던 것 같죠.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죠.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 그리고 대구가 21년도 미분양이 1977호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다라는 거죠. 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만 해도 물량 소화가 가능했었는데 22년도 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은 전부 다 미분양 물량을 보유 중입니다. 그러니까 21년도까지는 괜찮았는데 22년도부터는 약간 소화 불량에 걸린 게 아니라 너무 3년 동안 너무 많이 분양을 하면서 그때 뭐 입주도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입주도 계속 했으니까 약간 소화 불량에 걸린 거죠. 소화를 할 수 있는 임계치가 넘어갔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구 유출인데 이거는 뭐 대구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뭐 대부분의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다 수도권 쪽으로 인구를 젊은 사람들 뺏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비단 뭐 대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지방에서는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죠. 인구 유출이 심하다는 거. 그 다음에 대구가 자가 점유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가 보유 비중, 내 집을 갖고 있는 비중도 57.9%, 타 광역시 대비 조금 높다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내 집에 내가 전세나 월세 주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집이 있으면서 내가 집이 있으면서 내가 내 집에 살고 있는 비율도 60.9%좀 많다라는 거죠. 타광역시 대비 타광역시가 57.2%인데 이거보다 좀 수치가 좀 높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내 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아타기 할 수요가 좀 감소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분양도 많았고 입주도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분들이 신축에 그대로 살고 있는 케이스가 좀 많았겠죠. 그러니까 다시 주변에 새로운 신축이 생겨도 내가 갈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주택 가격 올랐으니까 내 것도 비싸, 이렇게 해서 이제 갈아타기를 잘 안 하는 케이스, 그런 현상이 좀 발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외부 투자 수요가 좀 낮다고 합니다. 외부 투자 수요가 10년간 관할 시외 거래 비중이 13.3%였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은 이제 평균적으로 15.4%였는데 그러니까 외부 투자 수요도 좀 낮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요가 좀 작은 거죠. 수요가 작은 거,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분류를 했는데 그냥 기초 체력이죠.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다. 월급 봉투가 얇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대구의 1인당 개인 소득은 2,105만원, 광역시 중에 가장 낮다고 하네요. 전국 평균이 2,222만원인데 개인 소득이 좀 낮고 근로소득도 전국 평균보다는 좀 낮아서 소득 수준이 좀 낮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걸 좀 매수할 수 있는 소득이 낮다 보니까 여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여기 아래쪽에 이제 그래프 쪽으로 나오죠. 주택구입 부담지수 같은 경우도 다른 지방 광역시에 비해서 좀 높게 나오죠. 높게 나오고 80.6%좀 높게 나오는데, 높게 나오고 뭐 월별 PIR 추이도 보면 PIR이 연평균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인데 다른 광역시에 대비해서 좀 높게 나오죠. 그전에도 계속 높게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구매력을 좀 낮추는 그런 이제 걸로 작용을 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가계 순자산 규모가 작다. 요거는 뭐냐면 평균 자산 규모입니다. 평균 자산 규모가 4억 4,547만원이라고. 근데 다른 광역시는 4억 6천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2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부채도 좀 많았다.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23.5%, 다른 광역시는 19.5%. 그리고 요 밑에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서 가용 유동성이 낮았다. 대부분 실물자산을 많이 보유했다고 합니다. 유동성 측면에서 좀 미흡했죠. 그러니까 내가 실물자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빨리 처분해가지고 절로 가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이제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었다
쳤다 그러면 빨리 처분을 하고 주식 같은 건 팔면 되니까 3일 있다가 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내가 실물자산,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은 처분하는데 짧게 걸려도 계약하고 잔금 치고 하는데 내놔서 물건이 바로 팔린다 그러면 짧게 걸려도 2달, 보통 한 3개월 정도, 2달에서 3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진짜 짧게 하면 한 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유동성이 좀 낮다 보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게 잘 안 됐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금융부채도 다른 광역시 대비해서 좀 금융부채도 좀 많았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 때 추가 차입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가 어려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집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추가 담보로 이렇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했다. 그런데 월급도 낮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미분양 증가세에도 대구 분양가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쭉 읽어보면 타 지역 대비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간의 가격 괴리가 약 2년 앞선 시점에 발생했다. 그러니까 대구가 2년 선행했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분양가가 이렇게 2018년도 5월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은 2020년도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대구는 2018년도에 이미 나타나가지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 거죠. 이 벌어진 게 먼저 선행이 됐기 때문에 미분양이 적체되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계속 고공행진을 했다는 거죠. 물론 분양가가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뭐 금리도 올랐고 원자재 가격도 올랐고 토지대도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는 낮아질 수는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현상이 대구는 다른 지역보다는 2년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양이 많이 발생이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유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구 미분양은 언제쯤 소진이 될까요? 이게 혼자서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도 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사실 지방 미분양 해소에는 역부족이죠. 제가 생각해도 딱히 지방 미분양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하게 영향가가 있는 대책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기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더 좋았죠. 서울에 있는 그런 미분양이 발생할 뻔했던 현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현장에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있었지, 사실 지방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영향가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대책이 나오기를 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투자 수요도 그렇고 실거주 수요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대책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구광역시 자체에서도 자구책을 많이 내놨는데 한계가 있다고 나오죠. 한계가 있다고. 오죽하면은 1월 달에 신규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전면 보류합니다. 이렇게 사업 승인 안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토지 작업을 해가지고 브릿지를 뜨고 PF를 떠다 손 치더라도 사업 승인 안 해줘 버리는 거죠. PF는 사업 승인이 돼야 되니까 떠지니까 PF가 다 안 되는 거죠. 사업 승인 안 해주니까. 사업 승인 안 해주는데 PF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브릿지 해가지고 이자 내고 있던 현장들이 이제 죽어나는 거죠. 이제 이자는 계속 다달이 쌓여져 가는데 디폴트 날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대구는 사업승인을 전면적으로 보류하면서 안 내주니까 1월 이후로 분양할 현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대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건설사들도 미분양 소진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 중이다. 뭐 할인 분양하고 분양 조건을 변경하고 스마트 리빙이라 그래서 전세 분양이라 그러는데 한 2년 정도 살고 살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만기되는 시점에 그거를 이제 살지 분양을 받을지 아니면 이제 그냥 전세 끝내고 나갈지 뭐 그런 거 결정하는 거. 예전에는 이제 전세 분양이라 그랬었는데 요즘은 스마트한 시대다 보니까 스마트 리빙이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선분양 관련된 걸 후분양 하기도 하고, 근데 후분양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후분양이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분양 시기를 조절하죠. 요 끝에 글자가 좀 잘렸는데 분양 시기 조정입니다. 지금 분양 안 하고 건물 좀 짓다가 좀 나중에 분양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PF 자금 그거 가지고 그 이자 내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분양을 좀 빨리 분양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 자금이 회전이 돼야 되는데 잠깐 미룬 거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남 미분양 소진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라는 건데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상승 사이클이 이렇게 오면 자연스럽게 미분양은 해소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주의 기운이 만나는 거죠. 뭐 정부도 규제를 다 풀어주고 미분양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책 나오고 해소책 나오고 금리도 내려가고 뭐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약이다. 이거밖에 해줄 말이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그러면 대구 부동산 시장이 언제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할 수 있을까?
반등은 언제 올까? 그거를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성구를 봐라. 수성구를 보라는 거죠. 수성구. 그러니까 미분양이 이렇게 심각한데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뭐부터 제일 먼저 가겠냐는 거죠. 당연히 대장주죠. 대장주. 사람들은 제일 좋은 걸 사겠죠. 제일 좋은 거. 그러면 대구에서 제일 좋은 데는 당연히 수성구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학군지 중심인 수성구, 그리고 주택 구매에서 가장 강력한 수요층이 30대 40대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 살겠냐면 핵심지 살겠죠. 핵심지는 대구에서 핵심지는 학군을 기반으로 한 수성구니까 수성구의 미분양이 소진되는 시점이 이렇게 반등을 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고서는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62페이지 되는 분량의 보고서를 봤는데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 같죠. 결론은 떨어진 거 언제 올라요? 그렇게 물어보는 건데 언제 오르냐면 시간이 지나면 돼. 근데 그때 제일 좋은 게 먼저 오를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기를 지켜봐야 되겠죠. 여기서 어떤 게 제일 먼저 오를지 잘 지켜보면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